네, 그럼 저희 MMCA 레지던시 미드업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동 레지던시 매니저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레지던시 설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관을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펼쳐질 예정입니다. 먼저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님의 개회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MMCA 레지던시의 날 미드업 행사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다 환영합니다. 작가 선생님들 외에 미술계 인사분들을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환영드리고요. 국립현대미술관은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담론을 주도할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2년도에 창동 레지던시와 2004년도 고양 레지던시를 개관하였습니다. 벌써 20년이 됐네요. 아마 그 국내 레지던 프로그램으로서는 국현이 그렇죠? 주도한 레지던시가 최초이고 사실 그 이후에 또 레지던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죠. 저도 사실 여기 작년 9월에 취임했는데 저도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했고 레지던시를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국내외 레지던시를 운영해왔는데 이 레지던시가 작가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레지던시라는 건 창작의 산실이기도 하고 그 환경이 작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마 여기 참여한 작가분들 외에도 예술가들은 다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20년간 9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국내외 작가 또 연구자들 다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거쳐 가셨고요. 또 지금도 국내외 미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미술계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젊은 작가분들이고 기획자들 또 미술계 분들인데 제가 30대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떼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사실 뭐 어느 대 출신이냐, 뭐 몇 년도 졸업생이냐, 뭐 이런 게 그 학맥이 미술계를 굉장히 크게 좌우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레지던시가 뭐 고향 몇 기, 뭐 만났는데 고향 몇 기예요? 저 몇 기 했어요. 뭐 창동 몇 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굉장히 큰 그 네트워킹 하는 요소로 작용했던 거 사실이고요. 아마 그거는 조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 희석된 느낌도 들지만 왜냐하면 레지던시가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나 창동과 고향이 주는 그 오리지널적인 의미는 미술계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 여러분들 굳이 선배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미리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작가들이 지금 국내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행사가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 레지던시 활동과 성과를 짚어보고 또 레지던시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미술계 전문가들 또는 관객들 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오늘은 이제 이틀간 이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MMC의 영상관과 MMC의 다원 공간을 중심으로 작업을 발표하게 되고요. 작가들이 또 상영회, 또 퍼포먼스와 주제 토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국립현대미술관은 이와 같은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사실 국내 작가들이 전 세계로 활동을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확장되는 계기로 마련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고요.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내일까지 다 참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주인공인 참여해 주신 작가 선생님들의 그 갖고 있는 그 열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해서 또 많은 미술계 인사들이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라운드 테이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님들과 패널분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관객석에서 보셨을 때 왼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시천 작가님,
국립현대미술관 이수정 학예연구사님, 언메이크랩의 최빈나 작가님, 영상 전문지 오큘로 공동 발행인이신 유훈성 선생님이십니다. 김재원 작가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립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신 김은희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김재원이고요. 저는 이 상영에서 이제 비디오 3편을 이제 상영하게 되었고, 이제 순차적으로 2020년에 제작한 구속의 섬 낙원의 섬, 그리고 이제 2022년에 제작한 뉘앙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2023년에 제작한 불특정 주인공이 새 작업을 지금 선보이게 되었었고요. 퀴어 당사자이자 이제 HIV 감염인 당사자인 저를 놓고 항상 이제 제가 마주한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뭐 사물 아니면 사람 어떤 환경을 이제 환경이랑 어떤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어쨌든 제가 어떤 심리적으로 가졌던 감정이나 아니면 조금 나아가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들을 조금 이제 염두에 두고 작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마지막 불특정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예 조금 저라는 이름을 많이 빼고 시도해본 작업이기도 해요. 물론 기반 자체는 어떤 감염인들의 심리적 감정이나 어쨌든 뭔가 어떤 매일 한 알의 약을 삼킨다라는 것에서 어떤 출발이 된 작업이긴 했는데, 결국은 떠나서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고립감 아니면 외로움, 어떤 항상 나에게 아니면 너에게 뭐 질문한다는 스탠스 같은 게 어쨌든 뭐 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도 들고, 또 이를 앞으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떻게 더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최근 가지고 있기도 해서 그렇게 좀 배경으로 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메이크랩에서 활동하는 최빈나라고요. 언메이크랩은 그 최빈나, 송수연 두 명의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오늘은 저만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그걸 좀 잘못 오용하는 방식으로 그 오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화 혹은 그 인간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풍자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것에 최근의 작업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인공지능의 어떤 그 예측적인 본성, 미래 예측적인 본성을 좀 다르게 과거를 오히려 얘기하거나 혹은 이제 그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방식으로 그 예측적 본성을 좀 다르게 얘기를 해볼 수 없을까라는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셋이라던가 좀 다른 어떤 기술 외의 맥락들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은 좀 아이러닉하게도 언어 그리고 해석, 통역, 번역 그리고 번역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시학을 새롭게 만들고 있고요. 제가 여러 나라에서 좀 살아온 그런 디아스포라의 experience를 가지고 언어가 이렇게 사람이 만든 power structure, 그걸 뛰어넘을 때 그래서 그 뛰어넘을 때 언어가 어떤 like meaning 아니면 form으로 다시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시학을 만들고 싶고. 패널분들은 미리 영상 공유 받으시기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영상 보시기도 했는데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한 분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옆에 앉아 계시는 김재현 감독님 작품 사실 좀 놀랬어요. 특히 불특정 주인공 보면서 더 좀 놀랬고, 이 미디어 아트 이쪽 시내에서 보기 좀 드문 그런 작품, 개인적으로는 그런 작품이라고 여겨졌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이미지가 작가의 내면이 이미지에 반영된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마법과 같은 그런 거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 작가의 직관에 의해서 그 형성되는 어떤 힘과 같은 건데 특히 불특정 그 주인공 같은 경우는 제목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불특정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또 익명성과 주체성이 혼재된 그런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공허한 그런 세계를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감정적으로 전달을 해준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게 뭔가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언메이크랩 비밀의를 위한 생태학 같은 경우에 일단은 비밀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포킹룸이라든가 그동안 해오신 그 작업들에 비추어서 이 작품을 볼 때 되게 흥미로웠던 점은 아까 풍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지점에서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특히 이제 비밀의를 만약에 단순하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본다든가 아니면 미래가 부재하는 그런 현상 혹은 의식적으로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이 작품에서는 사실 러닝머신처럼 기계 학습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주체성을 상실해 가거나 아니면 도저히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 세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생태학적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위기감이라든가 이렇게 진부한 표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완전히 비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되게 그 유머러스하게 작품을 그려내는 거 그게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제스천 그 작가님 작품은 미접촉 원시 부족의 그 언어 방식, 소통 방식 중에 그 에콰도르에 보면은 그 포이족이라고 있는데 이 부족은 그 구개음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휘파람 소리 같은 뭐 이런 그러니까 구개음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게 고대에 있었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언어이잖아요. 그렇지만 미래에 다시 올 수도 있는 언어이고 그래서 그런 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언어를 추구하는 그 지향하는 그런 작업이어서 흥미로웠고 단 이제 저는 그러면 그것을 그 세계를 어떻게 이미지와 접촉할 것인가 그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관광술래 이미지라든가 뭐 승무와 같은 몸짓에 기록된 몸짓의 푸티지를 가지고 이 어떤 사라졌거나 혹은 다시 올지 모를 그런 언어의 형태와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그런 실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그런 지점이 굉장히 많은 작업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 그 김은희 선생님께서 지금 작품 그 작가별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제 생각을 조금 얘기 드리면서 한번 작가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아까 김은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작품이라고 할 때 이미지나 텍스트만큼이나 사운드도 굉장히 복합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왜 이런 어떤 인간의 목소리 혹은 그 목소리 외에도 다른 그 주변의 어떤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대에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영상 작품에서 조금 폭넓게 쓰이지 않는 게
어떤 이유일까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작가분들한테 사운드 작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염두에 두신 게 어떤 건지를 좀 들어보고 싶고, 작가분들 좀 의견이나 그걸 좀 먼저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운드 관련해서.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일단 저는 제 작품에는 사운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되게 컨시더 많이 해서 하는 작품이고, 그래서 오 더스트 같은 경우에는 파리에서 유네스코에서 찍은 건데, 그 나레이션 하는 분이 유네스코 불어 트랜스레이터 통역사예요. 그래서 그 분의 목소리를 쓴 이유가 historiography 역사 그거 역사가 리얼 타임으로 써질 때 그 유네스코라는 기관에서는 그 트랜스레이터들이 써요. 그 historiography를 실제 타임으로. 그럼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제가 리서치하면서 그 트랜스레이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intangible heritage 유산, heritage 무형 문화재 그런 게 모든 세상 모든 나라들이 파리 유네스코 그 헤드쿼터에다가 영어 아니면 불어로만 자기를 해석해서 그 apply 해야 돼요. 지원. 그래서 저는 그 politics of translation 그거 자체가 되게 좀 그런 파워 다이내믹이 있는 게 그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래서 그 translator 그 세상의 official한 narrative를 쓰는 사람이 내가 쓴 정말 personal한 할머니한테 승무를 주시던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쓴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읽으면 is that historiography? You know, so 그런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사운드는 아주 제가 제 작품들은 non-narrative 필름들이라서 narrative가 없거나 완전 non-linear 비선형적인 그 단어 알아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라이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쓴 모든 사운드는 되게 콜라보레이션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런 컨셉션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simply 음악을 한 것도 아니었고 되게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스크립트가 전혀 없으니까 사운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콜라보레이션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 작업에선 사운드가 큰 어떤 고려 대상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기계 학습이라던가 기술의 메커니즘을 드러내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먼저 하는 게 이제 영상으로 완성하기 전에 렉처 퍼포먼스를 그 먼저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이 말을 전달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부분에 맞춰서 그 어떤 배경 음을 만드는 것에 정말 가까운 식으로 제작이 되고요. 이제 필름을 만든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런 러닝 타임이 존재하는 비디오를 만들고 있고, 거기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뭔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풍부한 사운드라는 어떤 정의가 뭔지 저한테 지금 방금 오히려 제가 저한테 좀 물어본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영한 영상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주제에서 되게 강조되는 키워드들이 들리는 어떤 특정 사운드들만 수집해서 어떤 배경음이나 목소리도 없이 그 배경 효과음들만 나오는 뭐 작업이 있었고, 또 어떤 거 이제 나머지 두 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일단 이건 앞서서 제가 먼저 항상 영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글이 먼저 조금 거의 다 나오는 편이기는 해요. 작업 방식이 프로세스가.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글에서 어떤 톤이나 아니면 그 선생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어떤 전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이후 그 수집한 사운드 영상 작업 이후에는 조금 협업을 진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어쩌면 제가 뭐 선생님이나 제가 계속 봐왔던 어떤 영화에서 느껴지는 사운드들이나
되게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무게감이라 해야 될까요? 어떤 주제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무게감은 어쨌든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건 비디오 아트에서는 공간도 하나의 층이 되고 레이어가 되고 텍스트가 되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도 사운드가 되고 그리고 그 어떤 스크린을 사용하는지 어떤 앵글 아니면 뭐 spacing in the space like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설치로 비디오를 많이 저희가 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조금 틀릴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필름하고 비디오는 가끔. 유은성 선생님 얘기에 공감하면서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제 영화에서는 리얼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한 100m 멀리에 있는 이 퐁텐 그 분수 소리까지도 레이어에 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복잡하게 앰비언트를 만들어요. 그 앰비언트 사운드를. 근데 이 미술에서는 사실 사운드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출발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미디어 아트나 이런 작품들에서는 사실은 사운드는 텍스트와 같은 역할을 거의 하죠. 그러니까 그 사운드 자체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리얼한 세계의 그 음들, 그 층을 이렇게 좀 조립하는 이런 거에는 사실 신경을 덜 쓰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영화처럼 사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또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작가가 선택할 문제라고 보고, 단 그렇지만 사운드 아티스트들 작업을 또 보면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또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은희 선생님도 지금 설명해 주셨지만 영상에서 여기서 이 문법 안에 이 구조 안에서 비디오를 볼 때 소리의 풍성함이나 사실적인 묘사보다 저희가 더 집중하는 거는 작가님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저희한테 어떻게 와 닿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에 세 분 작품이 다 공통적으로 어떤 인상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정확히 있으시고 그것을 온전히 전달해 주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친근하지 않은 주제들, 개인적으로 친근하지는 않은 주제들이거나 잘 모르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이야기가 다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 되게 명료하게 전달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잘 전달받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언메이크랩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거든요.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강의를 듣는 기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수업 받듯이 영상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을 듣고 나면 제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나면 여기서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 뭐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점이 이제 비미래라는 단어가 중간에 영상 설명을 해주긴 하셨던 것 같아요. 애프터매스가 아닌, 이유가 아닌 뭐 미래를 말씀하셨던데, 여전히 사실 그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들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비밀에는 사실 앞에 잠깐 얘기 드렸듯이 그 산불의 그때의 그 어떤 그 생태적인 그 상황과 당시 이제 지금은 또 훨씬 범용화됐지만 생성 인공지능이 폭발하기 시작하던 때였거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도 저희는 겐이라는 이제 그 생성 인공지능을 썼는데, 그게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갑자기 인공지능이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이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도 그 조정을 또 했어야 되는, 기술적인 조정을 하고 막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기술의 변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그 동시에 그 두 가지를 계속 받아들일 때 어떤 괴리감이라던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불협화음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작업에서도 계속 그런 불협화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리고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이 가진 그 예측적 본성,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이제 데이터를 통한 미래 예측이라는
어떤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예측적 본성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기술은 이렇게 계속 그 예측과 미래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의 미래는 지금 계속 사라지는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그 느낌이 사실 그 비미래라는 것에 그 초점 닿게 된 감각이겠죠. 개념보다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그 미래 없는 예측이라는 게 이제 홍선아 연구자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예측은 있지만 미래는 없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온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가장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어떤 미래 그 시간에서 박탈되는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잘 전달되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도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오늘 이 자리가 사실 레지던시에 계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하는 자리이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그 제지천 작가님이 서울 미디어시티 토크하실 때 한국에 조금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적인 경험이나 관점이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서도 다르게 본인은 받아들이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한번 한국에 오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셨잖아요. 꽤 긴 시간 한국에 머물게 되셨는데 레지던시 하시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지금 본인의 그때 말씀하셨던 경험에 비추어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미디어시티 때문에 한국에 6개월 동안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잠깐 했었을 때 그 레지던시 하고 싶었던 이유가 한국에 더 있으면서 이렇게 한국적 재료도 제가 드로잉도 많이 하는데 한지 가지고도 오칠 한지 가지고도 요즘 많이 페이퍼 커팅을 하고 있고 막 되게 한국 folk 셔마닉 그런 민속 그런 folklore나 그런 셔마닉 트래디션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재해석해서 추상을 abstraction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레지던시에서 다른 한국 작가들 많이 알게 됐고 제가 좀 그런 한국에서 오는 제 가족에서 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like spiritual한 영적인 그런 게 한국에서 오는 게 많아서 되게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저희는 사실 그 언메이크랩은 조금 다른 작가분들과는 조금 다른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활동가라던가 연구자의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미술계에서의 어떤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가 작업으로 얘기하고 드러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그 뭐 그렇게 긴 어떤 그 커리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창동 레지던시에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작가로서 드러나는 것이 좋다 이런 거보다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굉장히 그 다른 기준들을 세밀하게 가지게 되었어요. 그거를 뭐 완벽하게 다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스스로가 이렇게 이 기준이 달라지고 더 멀리 간다라는 것들을 보는 경험은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어떤 어느 정도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스스로는 즐겁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전에 뭐 공동 작업실을 사용해 본 경험이 뭐 아주 없진 않지만 이렇게 그냥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작가님들과 여러 매체와 뭐 주제를 다루는 분들과 같이 어떤 한 건물에 있다는 경험이 되게 흔치는 않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지내면서 뭐 아직도 물론 다 지금은 이제 좀 잘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뭔가 신기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저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가속하며 변해가는 이 세계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전망 사이에서 미끄러지고 흔들리는 현재에 주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동시대의 불확정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감각을 시차 감각이라고 부르고, 이를 회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맥락으로 표현하고 확장하는 작업을 합니다. 현실과 몽환적 상상의 경계를 오가는 저의 회화는 그런 시차적 경험들, 부적응과 무기력의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비가시적 상태들을 가시화하여 새로운 존재감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차 감각의 구현으로 볼 수 있는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제 작업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2005년 첫 개인전에서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라는 제목을 가진 대형 풍경화인데요. 이 시기의 작업들은 재개발이 시작된 금호동의 시한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의 서울, 오래된 동네들이 연속해서 무너지면서 변해가는 풍경과 그것을 목격하는 과정은 당시 신진 작가였던 20대 여성이었던 제가 자신의 자리를 미처 다 인식하기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나아갈 때에 느꼈던 존재적 불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기작들이 밀레니엄 이후에 변화를 겪는 도시의 외관에 집중했었다면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 풍경의 이면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제가 최근까지도 많이 그리고 있는 주제가 빛의 변화를 담은 풍경들인데요. 그런 빛의 변화를 포착하려는 이런 다양한 이미지들은 불안, 권태, 고독, 유대감 등의 주변적인 정서와 연결되는 공백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색과 형상과 터치가 구분 없이 연결되어 유동하는 이미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찾아 이동해야 하는 개인들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작품들이 회화라는 매체적 조건 안에서 그 깊이를 탐색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면요, 앞으로 보실 작품들은 회화를 미디어로 보고 그 작품의 바깥 조건과 상황에 반응하면서 감각적 소통과 확장을 시도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시는 회화를 개별 작품이 아닌 전시장이라는 공간적 상황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작품은 최근 창동 레지던시 기획전인 노래하는 몸짓에서 새로운 설치 작품으로 새롭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인데요. 미래 기억 토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설치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래 기억 연작 중에 한 작품으로 2017년과 19년 그리고 24년 각기 다른 시기에 제작된 회화와 영상과 오브제가 원목 구조와 함께 여러 시점으로 구현된 작품입니다. 중간 부분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작품에서 토기는 숨을 가진 가상의 유기체이자 타자들의 발화되지 못한 이야기가 교차하고 모이는 심리적 공간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와 함께 흐르는 감각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몸은 누구나 알 법한, 동시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태를 가진 미완의 이미지이자 가속하는 세계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양한 주체적 시공을 만들어 보려는 시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 제작이 거의 끝났을 즈음에 사후적으로 생각난 레퍼런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민정기 작가님의 숲에서라는 석판화 작품이었습니다. 1986년 연작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숲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물들의 모습을 작가가 영화처럼 구상해서 제작한 것이었고, 여름 숲에서 가벼운 옷을 걸치고 움직이는 세 사람을 사진작가가 먼저 찍고 그리고 이를 누드로 선생님이 다시 옮겨 그리신 작업입니다. 민정기 선생님은 이 작품에 대해서 금기의 공간으로 상정된 숲이라 할지라도 길이 있고 그 길을 넘어 오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자 했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민정기 선생님의 숲에서가 당시 이렇게 복잡했을 현실 너머의 자연을 상상했던 작가의 순수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38년 후에 2023년에 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건너오고 싶었던 현실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작품은 팬데믹 기간에 시작된 연작 드로잉인데요. 고립된 시공간에서 지속 가능한 그리기를 고민하며 시작되었고 스케치북과 푸른색 물감이라는 최소 조건을 기반으로 한 그런 드로잉 작업입니다.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회화가 고정된 시각적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었을 때 그 미지의 사건과 접속한 관객들은 불확실한 삶 속에서 모호한 존재로서의 자신을 새롭게 지각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수문화에서 열렸던 페인팅 기타 등등은 회화를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설정하고 다른 예술가, 연구자, 디자이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설치 사운드, 퍼포먼스, 텍스트 등을 개인전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이는 전시라는 제한된 시공 속에서 일종의 공동체적 순간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2015년부터 동료 미술인들과 함께 운영해 오고 있는 비영리 전시공간 합정지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작업하는 삶과 함께 사는 삶의 교차점에서 동료 예술가와 물리적 구심점을 만들고 그것이 일으키는 파장을 다시 각자의 삶과 작업으로 돌려 순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제가 그림에서 그려온 현실감 있는 상상이 실은 상상적 현실을 추구하는 예술가적 삶의 한 부분임을 증명하는 실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난 겨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조은비 큐레이터가 기획한 전시 아직 늦지 않은에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지하철 역사의 통로이기도 한 이곳 전시장에서 저는 20년 전 그렸던 그림을 재발표하고 그 위로 5편의 에세이 낭독을 얹어서 직선 통로를 따라 지난 시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최근 13회 서울 미디어시티 프리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원작 회화를 해체하고 재구성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도입부만 잠시 볼게요. 한 해의 마지막은 늘 갑작스레 다가오는군요. 옛 그림이 다시 걸린다는 소식에 용기 내어 편지를 씁니다. 몇 해 전 저는 마음을 크게 다쳤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반려견 호두 덕분에 매일 산책을 했어요. 해를 쫓아 자란 가지가 할 일 없이 비틀리는 꼴이라고 할까? 길을 잃으면 어디든 미래와 비슷해 보여. 등과 젖은 손, 깨진 찻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강이라는 제목인데요. 추모 현장에서 수집한 이미지를 면천에 흑백 전사하고 묽은 아크릴 터치로 깊이감과 질감을 준 작품입니다. 작품은 반복되어 돌아오는 사회적 참사와 애도할 틈도 없이 매끈하게 정리되곤 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모호한 시공들은 불확실한 동시대의 모습이면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타자의 삶이 반영된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회화는 팽창하고 분열하는 세계의 거리를 두고 부유하는 이들의 존재감을 새롭게 구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화는 어디까지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평론가 김정현 씨가 전시 리뷰로 쓴 글의 첫 문장인데요. 당분간 이 문장을 계속 새기면서 작업하려고 마지막에 이렇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철규입니다. 저는 사회적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수집해서 시적 이미지로 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작업이 될 수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해화와 손바느질 실 드로잉, 그다음에 색연필 드로잉과 설치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했었던 작업을 위주로, 그러니까 최근작까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회적 기준에 맞춰 규격화되고 재단되어야 하는 어떤 보조 장치로서의 사물인 커팅 매트를, 그러니까 원단에 실로 수를 놓아 재현함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할지라도 존재 그 자체로서 존중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인 짝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에게 오목두기라는 간단한 게임을 제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는 이제 상대가 저의 마음을 알면 안 되는 감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게임이 하루하루 연속되지만 어떻게 보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끝나버리는 그 둘만의 시간을 그 이후에 저의 이제 몸의 움직임으로 기록하고자 했었던 작업이고, 다음으로 이제 손바느질 실드로잉 기법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이름을 지우고 모이는 자리 연작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남성 성소수자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이미지와 글로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소수자분들이 전면으로 드러내기를 아무래도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서 그 전달 인터뷰는 A가 B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B를 아는 C를 통해서 전달받는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달 인터뷰 방식으로 사연을 수집하고 마치 양복점에서 옷을 만들어주는 재단사처럼 그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해화와 손바느질 실 드로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양복점이라는 장소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브라더 양복점 프로젝트를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시 공간에서는 이제 결과물로서의 작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예약을 하고 방문하신 분들과 각자가 소수가 되었던 경험,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실패담을 수집해서 1호점에서 4호점까지 그러니까 지역과 공간을 바꿔가면서 말하지 못했었던 내밀한 이야기를 양복점의 재단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전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새마창고에서 있었던 전시 이제 너는 나를에서 진행했던 짝사랑 실험실인데,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오목두기의 그 짝사랑이라는 어떤 감정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작가적 관점에서 이제 평소 닮고 싶거나 짝사랑했었던 하고 있는 작가분들의 작업실에 방문을 해서 이제 그들의 공간에서 이제 호감이 갔었던 것들, 혹은 뭐 재료라든지 습작, 그러니까 심지어 가지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 바닥에 떨어진 어떤 물감 자국까지도 그 작가님의 허락하에 훔쳐오는 방식으로 수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하나의 상자인 새로운 공간에 그 분의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60여 개의 상자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다른 전시 공간에서 진행했었던 이 짝사랑 실험실에서는 이제 이 40여 개 이상의 상자를 이제 모두 개방을 하고 전시 공간에 이제 앉아서 이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타인들의 어떤 내밀한 사랑의 감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브라더 양복점과 짝사랑 실험실을 진행하면서 그 개별 작품과 나아가서 이제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과 장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닮아가는 벽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 전시공간 외부에 보이는 풍경을 전시공간 내부의 벽면에 그대로 재현을 하는데, 이는 이제 시간의 시차로 인해서 닮을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허망한 감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과 밖, 나와 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진행했었던 작품인데, 미술관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전시에 작품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왔을 텐데, 실내가 아닌 실외가 다시 들어오는 충돌과 이제 기시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극히 어떤 사적인 공간인 모텔의 주차장 천막이 눈앞에 다시 펼쳐짐으로써 이제 하나의 막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신체적 감각으로 저마다 느꼈던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그 모텔 주차장에서 이제 출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그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장치로서 관찰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그 천막을 지나서 이제 3층 전시 공간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내밀한 실내 공간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는 둘만의 사라진 시간, 은밀한 시간으로 그 바느질의 어떤 그 뒷면을 앞면으로 보여주면서 신체적인 움직임으로서의 어떤 그 이야기를 이제 바느질로 기록을 했습니다. 씬 넘버 2라는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전시는 희곡 작가와 함께 협업을 했고, 그 연극의 어떤 극본 중에서 씬 넘버가 아마 한 30몇 가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진행 중에 받았던 씬 넘버는 두 번째 씬 넘버를 받았고,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연결되지 않는 어떤 서사 속에서 앞과 뒤를 이렇게 유추해야 되고, 상상해서 이제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이 희곡에서 이제 저는 등장인물의 어떤 관계도에 초점을 맞췄고, 그 존재하지 않는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쫓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커튼이라는 장치에 환시적인 감각으로 색연필로 드로잉하고, 갤러리 안과 밖에 동일한 이미지를 시간의 교차와 이제 어긋남으로써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작년에 했었던 작품인데, 이는 대전 시립미술관 그 DMA 캠프라는 그 젊은기의 공모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구름이 되었다가 진주가 되었다가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호명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이제 가상의 인물이 말하는 방식으로 보여줬는데, 그 전시에서는 대중매체인 소설과 영화에 등장하는 5명의 남성 소수자와 만난 가상의 인물 5명이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만들어가는 작가 5명이 가상의 인물이고, 시각예술 작가인 저 정철규는 자신의 이름을 기획자의 자리에 놓고, 작가로서는 5명의 부캐릭터로 새로운 이름을 설정하여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중매체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5명의 그 남성 소수자 분들이 어떤 동시대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난 작가가 전시가 이루어지는 5개의 공간 안에 다른 자아이자 부캐로 자리해서 사회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소수자들의 어떤 삶과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펼쳐 보이려고 했습니다. 구름이 되었다가 진주가 되었다가에서 말하는 사랑 또한 그 어느 특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기대어 보여주는 것 같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드라마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이 답장 부탁드립니다는 이제 곧 있을 전시 제목인데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했었던 작품 중에 한 점인데 이거는 108번째 이별 편지에 대한 답장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소피칼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2007년도에 했었던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남자친구한테 받은 이별 편지를 107명의 여성분들한테 보내고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서 전시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좀 재밌게 가져가고 싶다 싶어서 제가 소피칼한테 108번째 이 편지를 받았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편지를 쓰고 곱씹고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의 내용을 곱씹고 분노하면서 다시 찢고 그 찢은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꼬매는 그런 행위를 그 과정을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답장으로서는 사실 쓸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편지지만 남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대중 매체인 어떤 키어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이제 가상으로 만남으로써 깨지지 않는 경계와 틀, 그다음에 인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그 무형의 형태가 공간과 어떻게 만나서 연결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고향에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적 장애랑 시각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제 동생 그리고 그런 동생을 오랜 시간 홀로 키우시다가 병든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돌보게 된 저 이렇게 세 사람과의 어떤 관계로부터 작품을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한 부담과 책임으로 좀 고단함 속에 놓여 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도 현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버팀목이 되어진 어떤 무거운 사랑 그 속에서 살아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이 사회 구조의 문제와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저는 작품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저는 엄마의 신전이라는 제목으로 연작을 해왔는데요. 맹목적인 믿음에 대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기복행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이 작업들은 어린 시절부터 장애를 가진 동생의 치유를 기원하면서 신앙에 의존해온 저희 어머니를 지켜봐온 저희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생이 남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제 기억 속에 있는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침이면 부엌 한켠에 깨끗한 물을 떠놓으시기도 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불상이나 염주 같은 것들을 두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사 다니는 곳곳마다 옮겨 다니시면서도 항상 그런 자신만의 신전, 신당을 꾸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 엄마의 신전이라는 제목을 생각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저 여성을 저렇게 기괴할 정도로 믿음에 매달리게 했을까를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부당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적인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은 결국 원초적인 존재나 운의 희망을 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개인의 문제로 위장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회의 책임도 역시 개인의 탓으로 많이 돌려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짐들을 감당해내기 어려운 약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이 어쩔 수 없이 종교나 기복 행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은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이 가정의 불화라든지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쉽게 여성의 탓으로 돌려집니다. 이렇게 여성의 탓으로 돌려지고 그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현실 속에서 종교에 헌신을 다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온 여성들의 모습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좀 작업이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종교와 믿음에 의탁하는 것이 세대를 이어서 서로를 좀 붙들어매는 어떤 최대한의 몸부림이자 위안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연약함이 아니라 함께 거친 파도에 맞서는 용기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작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느덧 엄마의 삶을 좀 이해하게 되었고 공감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지지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매라는 인연으로 만난 제 동생 혜경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보통의 존재이면서도 보통이지 않은 제 동생을 보면서 정확히 구획하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삶의 면면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는 혜경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게 될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로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는 동생이 건네는 어떤 위로의 힘을 받아서 앞으로 더 좋은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작업을 발표할 수 있고 또 특히 이렇게 미술관에서 제 작업을 소개하는 일도 처음이고 해서 조금은 다르게 작품을 소개할 수 없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 작업에서 큰 축이 되어주신 저희 어머니 좀 직접 제 작품이나 제 삶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봐온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를 좀 듣고 싶어서 편지를 부탁드렸는데 다행히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낭독하면서 발표를 마치려고 해요. 저희 엄마가 써주신 거니까 제 발표보다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딸 지영에게 혜경이가 태어나고 내 아이의 장애를 인정하기까지 참 긴 시간이 필요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나에게.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지금은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시선도 달라졌지만 그땐 엄마조차도 장애에 너무 무지했단다. 혹시 병원들을 전전하다 나쁜 기운이 깃든 것은 아닌지 혜경이를 잉태했을 때 했던 나의 못된 생각들이 벌이 되어 아이에게 돌아온 것은 아닌지 혜경이의 모든 아픔이 내 탓 같았다. 아픈 아이를 낳은 나는 시댁 어른들 앞에서 꼭 죄인 같았고 친구들이며 이전 직장 동료들이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방벽을 치고 연락을 끊어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제일 힘들었다. 비빌 언덕이 없는 엄마는 내 한 몸 다하여 이 아이만 바로 설 수 있다면 무엇을 못 해낼까라는 생각뿐이었다.
신에게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면 순식간의 기적으로 혜경이에게 정상적인 삶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을 다 그을려 먹을 정도로 초를 켜고 빌고 했던 일들이 세월이 지나 이제와 생각하니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었던 것 같기도 하다. 너의 작품 엄마의 신전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지나온 시간들이 참 부끄러웠단다. 신을 향한 나의 몸부림은 애끓는 간절함이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보낸 너의 마음자리에는 얼마나 깊은 어둠이 자리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리다 못해 아파온단다. 이해할 수 없는 엄마를 보며 네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구나 생각했다. 늘 동생 곁에 내가 있으니 걱정 말라는 너의 위로가 날 더 힘들게 했단다. 동생의 장애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뜻하지 않게 버려진 상태 속에서도 반듯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주어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엄마는 엄마의 몫을 다하기 위해 암과 싸웠고 지금도 끝없는 투쟁 중이란다. 너와 혜경이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 내 그림처럼 험난한 세상 속에 남겨질 두 딸을 바라보면서 엄마는 더 굳건히 너희 앞에 서 있어야 함을 다져보는 계기가 되었다. 네가 엄마의 깊은 내면을 헤아려주고 세상 약자들 속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는다. 세상이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도 집에서 꽁꽁 숨겨져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많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부모들도 너무 많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해 전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할 때 이 그림들을 그만 그렸으면 할 때도 있었다. 엄마의 아픔에서 혜경의 장애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밝고 좋은 것들만 보고 살았으면 했었다. 작가로서는 어두운 곳을 들여다보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응원하고 싶지만 딸로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사람을 그려도 환한 웃음만 있는 그림, 흐드러지게 핀 들꽃, 행복하고 다정한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생각도 해본다. 앞으로 네가 무엇을 그리던 간에 세상을 더 넓고 성숙한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엄마가 그랬듯이 네 작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끝으로 너의 영육간의 건강을 잘 지켜내기를 기도한다. 2024년 6월 엄마가. 감사합니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석에서 왼쪽부터 김윤호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님, 네. 이재 작가님 옆에 계시는 구나연 스페이스 애프터 디렉터님, 정철규 작가님 옆에 계시는 정현 선생님께서는 미술비평가하시고 인하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동시에 이제 세 분의 작가를 보면서 좀 그 공통분모도 있고 거기서 차별점도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부터 좀 꺼내 볼까 싶습니다. 먼저 그 이재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문지영 작가님 두 분은 이른바 대단히 전통적인 회화의 방식들을 가지고 오신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어요. 물론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 약간 좀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림들, 뭐 그런 어떤 일종의 그런 화풍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사실 언젠가부터 뭔가를 재현한다거나 사실주의적이라거나 일러스트레이티브하다고 하면 조금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미술, 그런 회화들이 동시대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특히 대단히 좀 한국적인 경향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작업들을 꿋꿋이 계속 하실 수 있었을까, 이재 선생님한테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았겠다. 왜냐하면 매우 낭만주의 풍이기도 하고 인상주의 풍이기도 하고 클리셰라고 얘기를 들을 법도 했을 텐데 그런 고민들과 갈등을 어떻게든 돌파하고 현재까지 오셨다는 게 매우 놀라웠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뭐랄까 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느껴지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메를로 뽕띠 얘기하면서 현상학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풍경이라든가 뭐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 뭐 꼭 어떤 철학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그런 즉물성이랄까 뭔가 그런 몸이라는 것이 물질로서 드러나고 살갗이 느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이 사실은 최근 한국 회화에서는 보기 좀 어려웠었지 않았나, 고민이 많이 계셨겠다. 그렇게 해서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본인의 회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만큼 이해해주고 봐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동시에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창동에서 그 전시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게 이제 아까 그 컨택 무용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몸과 몸이 만나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컬렉티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영상 작업과 회화를 같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게 대단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어요. 뭐 변증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어떤 앞선 과정들이 회화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매체, 서로 다른 어떤 행위와 그 미디엄이 어떻게 저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연결이 매우 저한테는 지극히 당연하게 연결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의 회화라고 하는 것이 그 지향하는 지점이 아까 첫 번째 이제 그 첫 작품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감각하고 뭔가 이렇게 그 정동이라는 이야기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뭔가 이런 보이는 것보다는 느끼는 것으로 하지만 그 느끼는 것을 추상으로만 보여주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같이 느껴졌고 그것들이 저한테는 매우 잘 설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저하고는 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장애인, 발달 장애인 작가 사실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진 형제를 둔 그러니까 비장애인 형제는 어떤 삶을 살까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문지영 작가의 작업을 보면서 제가 대단히 반가웠던 것은 우리가 흔히 당사자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을 당사자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질병이든 장애든 이런 어떤 그 돌봄과 사회적인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는 결국에는 가족들이 당사자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 장애 당사자로서의 어떤 시각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것,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 고민들이 그 회화 속에서 담겨 있다라는 게 매우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 저도 회화에 대한 글을 워낙 많이 쓰는 편이긴 합니다만 회화가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가치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철규 작가는 제가 창동에서 이제 얼마 전에 처음으로 뵀었는데요.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랑들을 계속 곱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다시 쓰기를 하면서 사랑이란 걸 계속 다시 재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글쓰기. 근데 마치 롤랑 바르트의 글쓰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창동에서 뭐 짧은 그냥 인상 비평 정도의 글을 부탁을 하셨는데 그냥 그 내가 만난 기억만 쓰기가 조금 아쉬워서 그렇다고 뭐 깊이 있는 글을 쓴 건 아니지만 롤랑 바르트를 인용해서 에크튜르에 대한 이야기, 글쓰기, 문체이기도 하고 기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와 이미지 사이에 있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이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 기호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게 저한테는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사실은 성소수자들의 작업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 패턴을 좀 더 낭만화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양복점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게 그 양복점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종의 되게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고 그래서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이런 건 사실은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의 1990년대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공공성과 또 한국적인 패턴에서 이어지는 그런 작업처럼 느껴져서 앞으로 그 작업이 어떻게 또 발전하게 될지 어떤 식으로 확장될지 또 어떤 식으로 또 끼어들어갈지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 분이 회화를 어떻게 보면 중심축으로 놓고 계시다라는 전제하에 형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아까 2005년 정도의 작업도 보여주셨지만, 그러니까 당시 2000년대 초반 이제 2000년대 초반이라고 그래야 되나? 초반 때의 그 어떻게 보면 재현적 회화가 여성 서사와 맞물리고 또 사회적 서사와 맞물리면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리얼리티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독보적으로 보여주었던 젊은 작가였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23년이 된 오늘까지 이제 이어오시면서 작가님이 어떤 회화라는 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아까 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미술사적인 어떤 전거들을 이제 레퍼런스로 그러니까 형식적 리듬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회화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아까 여러분 영상도 보시고 뭐 퍼포먼스도 보셨겠지만 이제 회화라는 것을 하나의 환경으로 삼고 그 환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 오셨다라는 점. 그래서 회화를 중심으로 두고 그 회화에서 파생될 수 있는 어떤 확장된 서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다라는 점이 저는 좀 주목되는 지점이고요. 더불어서 만약에 이재의 작업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파생의 어떤 입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재라는 어떤 작가의 성격에 있어서 이재라는 작가가 한국의 현대 지금 동시대 회화에서 갖는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기할 때 과연 이재의 이 파생 서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철규 작가님 같은 경우는 바느질 드로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바느질이라는 게 좀 큰 범위라면은 뭔가 자수적인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짝사랑이라는 것을 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의 테마로 가져오셨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다가 결국 화가들은 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회화는 화가를 사랑하지 않지만 화가는 회화를 사랑하거든요. 회화는 화가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나 이 화가들은 뭔가 짝사랑하는 자다라는 측면에서 작가님의 어떤 바느질이라는 형식 같은 것들을 좀 바라볼 때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았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지영 작가님께는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내용의 무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싹 걷어치우고 말씀을 드려보면 문 작가님의 작업을 볼 때 저는 그 굉장히 어떤 사진을 보는 듯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찍었을 때 어렸을 때 사진 같은 거를 보는 듯한 그런 형식과 더불어서 배경에 굉장히 저는 좀 흥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을 배제하고 그 배경을 어떻게 이 작가가 표현하고자 했을 때 문지영의 어떤 주관과 심리는 배경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 안에 있는 그 인물, 재현된 인물들을 문지영이 어떤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배경에서 많이 좀 읽히고 있다. 그렇다면 문지영의 회화에서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확장할 때는 어떤 서사가 나타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세 분의 작업에 있는 얘기는 결국 그 나를 둘러싼 타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화적 형식의 어떤 뭐 가능성에서 많은 것들을 주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타자를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정철규 선생님의 작업에서는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타자들을 어떤 은유로 작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를 주목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문지영 쌤의 작업에서는
목소리조차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타자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생활인으로서의 얘기를 이 작업으로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이 뭐 때로는 그 추상적이고 조금은 더 포괄적인 얘기인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조금 더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었지만 결국 이 타자들과 같이 있는 우리를 조금 더 돌아보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우리에게 자극이 되고 우리를 뭐 깨우는 많은 것들이 우리 일상에 존재하지만 이 동시대 미술이 가지는 어떤 힘은 결국은 이 작가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사가 우리의 서사가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 지극히 개인적인 작가 선생님들의 서사를 우리 서사로 마주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문지영 선생님의 작업에 좀 확장 가능성을 여쭈고 싶은 지점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오늘 주로 소개되었던 회화 외에 그 증명 불가능한 얼굴이나 100개의 마음과 같은 좀 영상 설치 작업들이 가지는 또 다른 힘을 저는 조금 관심 있게 봤던 지점들이 있는데 구 선생님의 맥락에서 조금 더 뭐 유연하게 이러한 작업들이 앞으로 더 어떻게 조금 저희에게 제시될 수 있을지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앞에 스크리닝 해주셨던 작가님들처럼 전문적으로 영상을 다루진 않지만 굉장히 거칠게 이제 영상을 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회화 이외의 다른 매체로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도했을 때는 이건 그림으로 그렸을 때보다 다른 매체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잘 전달해 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들 때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짝사랑 말씀하셨는데 저도 막연하게 그 그림에 대한 좀 짝사랑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 회화라는 매체가 전 진짜 거짓말을 못하는 매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고 계산하지 않아도 그런 제가 쓰는 색이나 붓질들에서 어떤 것들이 담겨져서 나온다는 게 되게 낭만적인 얘기 같긴 한데 또 진실이기도 해서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회화를 집중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저의 삶도 계속 변할 것이고 제가 집중하는 주제도 어쩌면 지금 골몰하고 있는 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타자들의 얘기에서 더 확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의 매체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또 제가 만약에 배우거나 뭔가 더 단련되어야 한다면 그런 것들을 불사해서라도 좀 하는 것이 작가로서의 어떤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제가 좀 비장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관심의 축이 엄마 동생이 아닌 저로 좀 옮겨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고 고향에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좀 더 앞으로 하는 작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그림을 그려와서 그런지 저는 그림을 짝사랑이라는 말에도 동의하고 저한테는 약간 모국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경험하든 생각하든 간에 그것을 이제 발화하는 방식이 가장 익숙한 것이 이제 회화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회화라는 매체 자체는 제가 되게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회화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선택한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좀 제가 깨달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방식이 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리고 심지어 뭐 이제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삶 자체도 이게 되게 어떤 그림을 그리는 일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구분을 짓고 뭐 연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넘어선
너무 가버린 느낌이 있어서 더 자유롭고 즐겁게 작업해야지 뭐 이런 고민들을 오히려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들이 이제 뭔가 교차된 풍경들을 제가 구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 개 소재로 이렇게 쭉 잡아왔던 어떤 연작들, 뭐 들깨를 그렸던 연작 시리즈도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토기 시리즈, 그리고 보여드렸던 강 작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파편적으로 저한테 놓여져 있는 작업들이었는데, 이것들이 교차되는 풍경이 어떤 풍경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은 지금 짝사랑이라는 얘기가 제가 발표하면서도 되게 오글거리는데 이 이후에 이렇게 많이 언급된 게 되게 반갑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목을 잘 지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적절하고 적당한 핑계라는 게 이제 저한테는 짝사랑이었고, 그다음에 레지던시 생활을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어오고 있는데, 그 레지던시에 입주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짝사랑을 할 만한 대상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화만 골방에서 하고 있었고, 죽어라고 짝사랑을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밖에 문을 열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짝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기록으로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과연 되게 작고 부끄러운 감정일 수도 있지만 누구나 다 느끼는데 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물음을 던지면서 그런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요즘은 그 공간에다가 어떻게 이제 그 느낄 수 있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마치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세트 같은데 서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배우가 한 명도 없지만 당신이 들어와서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덧붙여 반론을 하자면 또 뵐 기회가 있겠지만 줄곧 앞쪽만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여기 PPT에 없었는데 제게 이때까지 한 작업 중에 가장 큰 작업이, 그러니까 바느질로 작업하기에는 100호 정도 크기가, 물론 이제 뭐 기계를 쓴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요령이 없었던 상황에서 누구한테 맡길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안 되는 팔 길이로 정 안 되면 이제 바늘 길이를 연장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뜯어서 이렇게 D를 봤는데, 이제 그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D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라는 어떤 착각. 그래서 이제 그거를 D를 이제 앞으로 다시 바꿔서 전시를 했었던 게 있는데 언젠가 꼭 보여드릴게요. 그거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렇게 시도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수라는 말을 굳이 안 쓰려고 하는 거는 이제 특히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인데, 남자 작가님이 뭘 했네라고 하면서 뭐 당연히 기계로 했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냥 길더라도 이제 손바느질 시 드로잉이다, 이거 내가 한 거다 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홍보를 하자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긴 하지만 7월 17일 날부터 이제 8월 13일까지 이제 파주에 있는 아트스페이스 휴에서 개인전 예정되어 있고, 아직 작업은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날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느질을 하시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아까 되게 좋은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러니까 회화는 작가를 사랑하지 않는데 작가는 회화를 사랑한다, 이렇게 짝사랑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그 회화라는 부분에서 이제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게 너무 공포스러울 때가 있었고 이제 그거를 뭐 붓을 꺾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 포기할 수는 없으니 다른 어떤 매체를 찾던 중에 바느질이라는 매체를 찾기도 했고 그 굉장히 또 솔직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위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기교로 위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옷감을 계속해서 만지면서 뭔가를 하다 보니까 그 옷감을 만질 때 적절한 매체가 바늘이고 그거를 이어줬다가 풀어줬다가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에서 바느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